어지러움 참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뇌졸중 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딱 3일만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71세 정옥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한순간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사셨던 분이라 주변에서는 다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부지런함의 표본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본인의 그 성실함을 훈장처럼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 전체의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아주 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VIP 장기인 셈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는 혈액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와 장으로 엄청난 피가 몰려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혈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위장에 피를 주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고장납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뇌 혈류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정옥순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식후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 소생 매뉴얼입니다. 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누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나태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뇌라는 글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중한 건강 정보를 꼭 필요한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도 아니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20분 동안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처방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의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층인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 끝까지 밀어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식사 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위장과 소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관리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피를 좀 줄여서 위장으로 다 몰아주자 하고 말이죠.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뺏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 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하면 정옥순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그냥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의 힘만 들여도 뇌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비로소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거나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지러움을 참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식사 후 딱 20분간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식후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가슴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십시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식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휴식입니다.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도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며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밥만 먹으면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비결인 식후 눕기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망가진 몸통을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잠자리와 평소 앉아있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만세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을 잘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신선한 피를 다시 머리로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확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는 더 깊은 숨을 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피를 뇌로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관절이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지만 딱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 거친 듯이 맑아요. 여러분도 딱 3일만 해보시면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지 않으십니까?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짓밟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배우는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고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셨거든요.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꼿꼿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만성적인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만세 수면법과 엉덩이 밀어넣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율신경이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이죠.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밥 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은 이제 무거운 고무장갑을 바로 끼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2-3개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위장이 조금 약하셔서 혹시라도 위산이 올라올까봐 이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셨습니다. 20분 후 어르신은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아주 가뿐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1cm의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수평뜨기 휴식을 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제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사흘을 보내신 어르신은 제가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마치 처녀 시절처럼 맑아져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20분 동안 누워 계시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혹은 바둑이나 퀴즈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C자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 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 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좀 쉬자는 편안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정옥순 어르신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만세 수명과 바른 자세로 뇌 고속도로를 닦으십시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아 실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주치의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주치의 건강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인 절반이 앓고 있는 이 질병,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행동, 제발 오늘부로 멈춰 주십시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2세 김옥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지킴이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릴 정도로 기운이 넘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보러 계단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죄어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 줄로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미 70% 넘게 기름때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년 전 건강검진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을 뿐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은 혈액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스치는 사람 중 절반이 혈관 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10명 중 9명이 이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르신은 김옥자 어르신처럼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수치가 아주 조금 높다는 이유로 이 경고를 무시하십니다. 혈액 속의 기름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배수관에 끈적한 음식물 찌꺼기가 달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천천히 내려갈 뿐이지만 어느 순간 꽉 막혀버리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이 옵니다. 심지어 혈액이 너무 탁해지면 췌장이 녹아내리는 췌장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명확합니다. 혈관 속의 기름때를 말끔히 청소하고 김옥자 어르신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화면을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어르신처럼 혈관 속에 기름때가 가득 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수칙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걸러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청소부들을 내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푸른 채소를 매일 한 접시 이상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미역과 채소일까요? 이 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아주 영리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담즙산이라는 소화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담즙산을 만드는 주 원료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이 미역이나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그 속의 식이섬유가 마치 끈끈한 테이프처럼 장 속에 있는 담즙산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액인 담즙산이 부족해지니까 간에서는 급하게 더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재료가 필요하겠죠? 간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허겁지겁 빨아들여서 담즙산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남아돌던 나쁜 기름기들이 간으로 회수되면서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섬유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고기는 혈관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피하시는데 생선은 다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가득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구원투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2가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를 긁어내서 간으로 보내주는 착한 콜레스테롤의 양을 늘려줍니다. 둘째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을 직접 분해해서 수치를 낮춰줍니다. 생선을 드시는 것은 마치 혈관 속에 고성능 세정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피가 막걸리처럼 탁해지고 결국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오메가3는 이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연어나 고등어를 주 2회 섭취한 그룹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1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수명은 1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김옥자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식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시라는 제 권유에 매일 아침 미역국이나 나물 반찬을 챙기고 생선을 구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혈관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건강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을 청소하는 법을 배웠으니 반대로 혈관에 쓰레기를 들이부는 행동을 멈출 차례입니다. 김옥자 어르신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르신은 평소에 고기 기름도 안 드시는데 왜 피가 탁할까 고민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식사하실 때 배가 완전히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일종의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으면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문제는 창고가 꽉 차는데도 계속 음식을 밀어넣을 때 발생합니다. 배가 터질 듯이 부른 느낌은 사실 우리 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으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지요. 아마도노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500을 넘어가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녹아내리는 무서운 급성 췌장염이 올 수 있습니다. 피가 너무 탁해서 췌장으로 가는 미세한 길목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배의 80% 정도만 채운다는 기분으로 식사를 마무리하십시오. 약간 아쉽다 싶을 때 일어나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수명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행동 지침은 여러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믹스커피와 흰 쌀밥을 과감히 줄이는 것입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밥심으로 산다며 고기는 안 드셔도 밥은 항상 가득 드셨고 후식으로 달달한 믹스 커피를 꼭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믹스 커피는 설탕과 프림이라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설탕은 간에서 즉시 기름으로 변하고 프림은 그 기름을 혈관에 더 잘 달라붙게 만듭니다. 흰 쌀밥이나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당분으로 변해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데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면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밥과 빵, 그리고 설탕입니다. 이제부터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연한 녹차를 드셔보십시오. 입은 조금 심심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혈액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선생님,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간으로 흡수되어 중성지방으로 변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사과나 배를 깎아 드시는 습관은 혈관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김옥자 어르신도 저녁마다 제철 과일을 한 접시씩 드셨는데 그게 바로 높은 중성지방의 원인이었습니다.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딱 한두 조각 정도만 맛을 보시는 정도로 줄이셔야 혈관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건강하자고 먹은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5번째 행동 지침은 하루에 딱 30분만 기분 좋게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청소부인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약으로도 올리기 힘든 이 좋은 성분은 오직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움직일 때만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30분 동안 걸으면 근육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기름기를 연료로 가져다 씁니다. 동시에 혈관벽을 청소하는 효소들이 깨어나서 지저분한 찌꺼기들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본인이 그동안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설탕물 같은 커피를 마시고 밥을 가득 드신 뒤에 눕는 습관이 혈관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30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핵심 원칙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아침엔 정확히 뭘 먹어야 하나? 운동은 몇 시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김옥자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혈관 청소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7시경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깨우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메뉴는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잡곡밥을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만 담으십시오. 여기에 계란찜이나 두부조림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혈관 보호 식단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쉬신 뒤에는 가벼운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십시오. 딱 30분 동안만 동네 한 바퀴를 기분 좋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야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해져서 기름기를 더 잘 태운다는 사실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잡곡밥 반 공기에 각종 나물 반찬을 듬뿍 드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젓가락을 딱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입가심으로 찾으시던 믹스커피는 오늘부터 안녕입니다. 대신 따뜻한 녹차나 보리차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하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안이 훨씬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녁 식사는 6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권합니다. 여기서 제가 김옥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비법 하나를 더 보태자면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 한 술 먼저 뜨지 마시고 식탁에 놓인 채소 반찬이나 미역국 속의 건더기를 먼저 충분히 드십시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 속에 식이섬유막이 형성되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나 반찬의 기름기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식후에 혈당과 중성지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채소 맛을 먼저 느끼니 밥을 덜 먹게 되어 속도 편하고 살도 빠진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젓가락이 가장 먼저 채소로 향하게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집안에서 가볍게 움직이거나 10분 정도 동네 산책을 하시면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밤 10시경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충분한 수면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이 일과표를 6개월간 꾸준히 지키셨고 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5kg이나 줄어들어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소문 때문에 약 먹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은 10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약 부작용이 아니라 약을 안 먹어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여러분의 생명줄이라 생각하시고 믿고 드시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 검사 때 정상이었는데 왜 갑자기 혈관이 막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관은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이라도 경계선에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주변에서 홍국이나 폴리코사놀 같은 영양제가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하던데 약 대신 그것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 있고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검증된 치료약인 스타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양제는 혈관벽에 쌓인 기름 찌꺼기를 직접 녹여내거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관 상태가 이미 위험 단계라면 영양제에 의존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챙기는 것은 괜찮지만 약을 끊고 영양제만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하루 일과표를 지금 바로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혈관 건강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병원 문을 나서면서 느끼던 막연한 불안함 대신 내 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과 채소를 듬뿍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등푸른 생선으로 혈관 속 기름때를 말끔히 청소하십시오. 둘째,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드시고 믹스커피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매일 30분씩 즐겁게 걷고 의사가 처방한 약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로 여기며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옥자 어르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옥자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가슴 통증 없이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2바퀴씩 산책하신다고 자랑하시더군요. 검사 결과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끈적하던 혈액이 맑아지니 몸의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만성적으로 앓던 피로감까지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매일 걷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 2달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니까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좋아서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다시 봄날이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변화가 김옥자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곧 일어날 일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 한 점, 그리고 오늘 내가 내디딘 한 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관만 깨끗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청년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혈관에 나쁘는 음식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집 앞을 산책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검사 결과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막아지는 그날까지 저 국민주치의가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수면제 드시기 전에 제발 이 영상부터 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잃어버린 꿀잠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이제 잊으십시오. 잠은 보약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이갑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깨면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억지로 눈을 감고 있어도 심장은 두근거리고 정신은 더 맑아진다고 하셨지요. 아침이 되면 마치 밤새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정작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깜빡 졸기 일쑤였습니다. 이갑수 어르신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배터리가 이제 다 돼서 잠도 안 오는 걸까요?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요? 의사인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분비되어야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천연 수면 유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대, 70대가 되면 이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가동률이 젊었을 때의 3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연료가 없는데 차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엔진은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데 연료가 부족하니 뇌가 덜덜거리는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겪는 불면의 실체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5분 이상이 이런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그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 뇌는 아주 중요한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뇌세포 사이에 쌓인 쓰레기, 단백질들을 뇌척수액이라는 깨끗한 물로 싹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독소가 차오르는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방치되면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갑수 어르신이 다시 8시간 꿀잠을 자게 된 그 비결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독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고 뇌의 수면 스위치를 강제로 켜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5도의 체온 변화가 만드는 기적 같은 수면 원리부터 뇌를 속여서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심리 기술,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영양의 비밀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딱 3주 실천하신 뒤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다 환해 보입니다. 잠만 잘 잤을 뿐인데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희망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정말로 푹 자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수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결책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발과 발목을 따뜻하게 데우고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열 분산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70세가 넘으셨다면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잠드는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이 들 준비를 할 때 아주 신비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몸속 깊은 곳의 온도인 심부 체온을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뜨겁게 달궈진 엔진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도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식어야 시동이 꺼지듯이 우리 뇌도 중심 온도가 내려가야 비로소 수면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온도 조절 능력이 녹슨 기계처럼 둔해집니다. 몸속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 뇌는 계속 과열 상태가 되고 잠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밖으로 내뿜는 방열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말단 부위거든요. 이갑수 어르신께 제가 취침 전 15분 동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권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 중심에 있던 뜨거운 피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속 온도가 밖으로 발산되면서 뇌가 시원해지고 잠들기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갑수 어르신은 그동안 잠이 안 오면 춥다고 양말을 겹겹이 신고 이불을 꽉 덮고 계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열이 빠져나갈 길을 막고 계셨던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지침은 침대를 오직 잠을 자는 성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침대에 누웠는데 15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오십시오. 많은 분이 잠이 안 오면 어떻게든 자보려고 침대 위에서 수백 번 몸을 뒤척이십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뇌에 아주 나쁜 공부를 시키는 꼴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한 학습지게입니다. 침대 위에서 괴로워하며 천장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침대라는 장소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고민하고 뒤척이는 곳으로 기억해버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침대 근처만 가도 뇌가 알아서 각성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게 됩니다. 76세 이갑수 어르신도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자려고 2시간씩 눈을 감고 버티셨다고 해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침대를 감옥처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침대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실에 나가서 은은한 조명을 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말로 잠이 쏟아질 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는 다시 학습을 시작합니다. 침대는 눕자마자 바로 잠드는 곳이라는 공식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텍사스 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방법은 수면제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처음 일주일은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는 신기하게도 침대에 눕기만 하면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하셨지요. 뇌가 다시 올바른 습관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두 가지는 돈 한 푼 안 들지만 여러분의 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존 수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들이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꿀잠을 되찾아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몸속의 화학 공장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안에서 빗장을 풀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는 그래서 내 몸이 밤새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솔루션은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300mg에서 400mg 정도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반드시 글리시네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와 근육에 보내는 최고의 휴식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왜 마그네슘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전기 회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그네슘은 그 회로가 과열되지 않게 막아주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에 마그네슘이라는 기름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아까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글리시네이트 형태여야 할까요? 보통 저렴한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글리시네이트는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될 뿐만 아니라 함께 결합된 성분이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어서 어르신들께는 그야말로 맞춤형 수면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한 연구를 보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성분을 드시게 했더니 중간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솔루션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번쩍 뜨이는 분이 계신다면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아주 살짝 넣고 견과류 대여섯 알을 함께 드셔보십시오.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유독 새벽에 자주 깨는 시기에만 며칠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바로 야간 저혈당을 막는 비법입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밤새 공복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에 공급할 에너지가 떨어지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서 여러분을 강제로 깨웁니다. 빨리 뭐라도 먹어서 몸을 살려내라는 긴급 신호인 셈이지요. 이때 소금물 한 모금과 견과류에 건강한 지방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부신이라는 기관을 진정시켜서 뇌가 안심하고 계속 잠을 자게 만듭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새벽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정신이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가짜 비상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스스로 점검하셔야 할 숨은 질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자다가 숨이 막혀서 헉 하며 깬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코를 골지 않아도 혀뿌리가 기도를 막으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는 살기 위해 밤새 수십 번씩 잠을 깨웁니다. 둘째, 가만히 있을 때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하십니까? 이건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이나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진상이라 전문적인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자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험하게 잠꼬대를 하십니까?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훗날 파킨슨이나 치매의 예고장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가끔 입이 마르던 증상이 가벼운 무호흡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여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은 나이 탓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이제 그 원인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으니 여러분도 곧 꿀잠의 길로 들어서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익힐 시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76세 이갑수 어르신이 5년 동안의 불면증을 단 3주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24시간 꿀잠 시간표를 철저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꺼내서 이 순서를 꼭 적어두십시오. 첫 번째 일과는 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시작됩니다.
일어나면 즉시 커튼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창가에서 10분 동안 햇빛을 쬐십시오. 이것을 저는 빛의 샤워라고 부릅니다. 이 아침 햇살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순간 우리 뇌는 정확히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예약을 걸어둡니다. 즉, 오늘 밤에 잘 잘 수 있느냐는 아침 7시에 결정되는 셈이죠. 흐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실내 조명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수십 배는 더 강력하니까요. 두 번째는 오후 2시의 약속입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나 녹차는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이 많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은 밤 11시가 되어도 여러분의 뇌를 계속 두드리고 깨우는 방해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9시의 디지털 단식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 충전기에 꽂아두고 침실로 절대 가져가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인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은 대낮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뇌는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해버립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밤마다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시던 습관을 버리는 게 가장 힘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끊는 순간 신기하게도 눈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열 분산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죽욕을 하거나 샤워를 해서 발과 어깨를 데우십시오. 그 후 시원한 거실에서 가벼운 명상을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몸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침대 위에서의 역설적 전략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절대 자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으십시오. 눈을 감고 있어도 되지만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의 청개구리 기질이 발휘되어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스르르 잠이 들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15분 동안 잠이 안 오면 아까 배운 대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갑수 어르신이 실천하신 완벽한 하루 루틴입니다. 그런데 실천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많은 분이 제게 공통으로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낮잠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너무 졸린데 낮잠 자도 되나요? 하십니다. 정답은 네, 자셔도 됩니다. 입니다. 하지만 딱 2가지만 지키십시오. 오후 3시 이전에 그리고 30분 이내로만 주무십시오. 그 이상 길게 자면 밤에 써야 할 수면 에너지를 미리 다 써버리는 꼴이 되어 정작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다음으로 수면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지요?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약에 적응되어 있어서 갑자기 끊으면 반동불면증이 생겨 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그때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검사는 언제 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4주 이상 열심히 하셨는데도 하루 4시간도 못 주무신다면 그때는 병원을 찾으십시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의심될 경우 수면 다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약 13만 원 정도면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여러분의 뇌파와 호흡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원인을 찾는데 이보다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갑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간단한 것들이 뭘 바꿀까 싶었지만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를 보태주시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꿀잠의 길로 더 빨리 안내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분 좋은 희망으로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76세 이갑수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3주간의 노력을 마치고 지난주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푹 파였던 눈가가 몰라보게 환해지셨고 무엇보다 걸음걸이에 힘이 넘치셨거든요. 이제는 밤 11시면 스르르 잠이 들어서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기분 좋게 깨신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새벽 3시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것이죠. 이갑수 어르신이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나이 들어서 쓸모가 없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기운도 없으니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서글펐지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방법을 바꾸니 잠이 오고 잠이 오니 다시 살맛이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던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나이 탓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고 우리는 오늘 그 길을 다시 닦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핵심 내용 3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첫째, 0.5도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자기 전 1시간 따뜻한 물로 발을 데워 몸속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면 뇌는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우리 몸의 온도 스위치를 먼저 눌러주십시오. 둘째, 뇌를 가르치고 다독여 주십시오. 침대에서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대신 잠들지 않겠다는 역설적인 마음가짐으로 뇌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15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는 결단력을 보여주십시오.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성역이라는 사실을 뇌에게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몸속의 빈틈을 채우고 숨은 방해꾼을 찾아내십시오. 마그네슘으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고 새벽각성을 부르는 저혈당을 소금물과 견과류로 막아주십시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숨은 질환이 없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마음 편히 눈을 감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건강이자 행복입니다. 잠은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도 하죠. 그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누리시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갑수 어르신이 되찾은 그 환한 웃음이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의 얼굴에 피어나게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따뜻한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밤잠을 설쳐서 기운 없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다시 푹 잘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국민 주치의로서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뇌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더 명쾌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